네,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된 어민들의 사진 공개 이후 오늘 대통령실에서 공식 강경 입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여야 공방도 더 격화하고 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창환, 장한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서 통일부가 어제 사진을 공개했죠. 자, 오늘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강하게 성토를 했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입장이 있었는데요.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되고, 그게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서 재판을 해서 확정이 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순리대로 처리를 해야지. 네,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다. 진실을 낱낱이 밝히겠다, 규명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대대적으로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하는 발언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지난번 서해 공무원 사건과 이어서 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이번 이제 사진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발언까지 보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대북 정책, 특히 북한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이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힙니다. 자, 이번 사건은 저는 굉장히 언어가 세요. 네. 국제법과 헌법을 위반했고 반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얘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전후 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2019년 11월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이 강제 북송된 이 어민 두 사람에 대해서 이분들이 귀순 의사가 있었다는 걸 숨긴 적이 없습니다. 당시에도 이 두 사람이 귀순 의사가 있었다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의심된다. 네. 그래서 이제 핵심은 귀순의 진정성을 의심한 게 과연 타당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 이 강제 북송의 어떤 절차나 기준에 문제점은 없었느냐. 요거를 좀 세세하게 따져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건너뛰어서 어떤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에 특정 사진을 갖다가 유출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뭔가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과정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핵심적인 사안들을 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져볼 부분은 따져보되 표현이 좀 과도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도 과도한 여론몰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은 아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네, 서해 어민 사건과 강제 북송 사건은 다른 점이 있죠. 어떤 다른 점이 있냐면 서해 어민 사건은 유족이 있습니다. 유족이 계속 자신들의 어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그리고 그 유족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진상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또 여부와 별개로. 근데 강제 북송 사건은 당사자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지금 현재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 생각 또는 그 공감대가 서해 어민 사건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정보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모멘텀이 생긴 겁니다. 어떤 모멘텀? 당시를 상기시킬 수 있는 사진이 공개된 거예요. 그 사진 속에는 북송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한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러 유출됐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진 속에 담겨져 있는 사실 또는 그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 그리고 또 이 국민들이 이런 상황이었어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공감이에요. 공감대.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을 지금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제는 그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보자라는 그런 지금 이 상황이 확산되고 있고, 오늘 지금 강인선 대변인이 얘기한 반인도적, 반인륜적이라는 표현은 과하다라고 민주당이 표현하겠지만 당시에 국제 인권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와 국제 엠네스티,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변협까지 공통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당시에 반인도적, 반인륜적이었다. 국제 인권법을 위반했다. 국제적으로 이렇게 공인된 인권 단체들이 한 표현을 지금 사진 공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한 것입니다. 이걸 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휴먼 라이츠 워치와 그다음에 엠네스티의 그 이 무게, 그러니까 인권 단체로서의 무게를 너무 경시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통일부 장관도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헌법하고요,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다뤘습니다만은 북한 이탈주민법 제9조 보호 결정의 기준, 이 법이 있는데 이게 약간 충돌하면서 법 해석도 좀 분분한 상황이에요. 네, 좀 우리 국민들이 이번에 이제 북한 이탈 주민법이라고 하는 거를 생소하게 아마 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여기 구조에 보면 우리는 과거에 이제 소위 탈북자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다 100%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북한 이탈 주민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구조에 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흉악범은 보호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는 겁니다. 당시에 19년 당시에 이제 사실상의 탈북 어민에 대해서 강제 북송, 강제 추방한 거 아닙니까? 그 보호 대상자로 삼지 않은 건데, 이 당시에 그 여러 가지 판단의 그 근거가 있었고, 이 판단의 근거 중에 하나로 이 북한 이탈 주민법의 제 9조도 당시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아직 좀 미비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냐, 이 취지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보호 대상자가 아닐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 출국하거나 북송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자, 그렇다면 강제 추방하거나 북송을 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이 정해져 있냐라고 보면 이 법에는 아직 그러한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강제 북송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문제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 이탈 주민법의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뿐만이 아니라 강제 추방이나 또는 북송을 할 때의 기준과 원칙,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게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 해석을 이게 추방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지원을 한다 안 한다 이걸로 해석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법은 취지가 있거든요. 이걸 왜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이탈 주민들이 늘어나자 이탈 주민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대한 법률이거든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들여다보면 보호 결정 기준 9조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의 경우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호 및 지원 특례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그 밑에 보호에 대한 의미가 다시 명기됩니다. 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지원. 입니다. 이게 이 보호라는 게 실제로 그러니까 뭐 탈북했는데 너를 인정할 수 없어라는 그런 의미의 포괄적 보호가 아니고 이탈 주민에 대해서 특례를 하잖아요. 뭐 얼마를 지원한다거나 거주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특례 대상자로서의 보호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지 포괄적 의미에서 보호하지 아니한다라고 통일부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당시에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일부가 나서서 이 법에 대해서 관여를 했기 때문에 법의 보호 결정이라는 취지 자체가 지원이라는 어떤 부분이지 이거를 뭐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보호의 의미가 아니라는 건데 지금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이게 이번에 북송의 어떤 근거처럼 이야기하는 자체가 이건 법조계가 아예 목소리가 일치하거든요. 이 법의 취지를 이야기했을 때 말이죠. 어쨌든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나포 5일 만에 탈북민을 강제로 보낸 사실을 두고도 좀 논란인 상황인데요. 당시 정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이 11월 7일, 그러니까 북송한 날이죠. 이때 외통위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하긴 했는데 일관성이 없어서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방을 했다 얘기를 했거든요. 이 앞서 이제 귀순 의사의 진정성 규명이 쟁점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규명을 해야 됩니까? 글쎄요, 뭐 이게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서 네. 당시에 이제 그 브리핑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뭐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것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론 내용 나온 것들을 종합을 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언론을 통해서 강제로 북송되는 장면을 딱 보니까 예. 이게 좀 귀순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저렇게 보내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딱 드시겠지만 이분들이 그 소위 귀순하게 되는 과정과 중간에 그 조사 과정까지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10월 말일 날, 2019년 10월 31일 날 북방 한계선을 내려왔습니다. 네. 자, 그로부터 3일 동안 우리 해군을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납포되는 과정도 만약에 이분들이 귀순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라면은 오히려 우리 군대나 경찰을 찾아다녔어야 되는데 3일 동안 피해 다녔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우리 해군이 접근할 때도 저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진압을 했습니다. 자, 이런 그 당시에 그 납포 그 경위 과정에서부터 귀순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 당연히 물음표가 아니라 이거 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납포 이후에 정부에서 합동 조사를 했는데 이 합동 조사 과정에서도 뭐 죽고 싶다, 자살하고 싶다, 그리고 다시 죽더라도 자기는 뭐 김책항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그 소위 그 16명 사례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당시에 판단을 했었고, 이런 부분들에서 또 하나 문제가 된 게 이제 소위 그 범죄거든요. 16명을 살해한 당시에 귀수 소위 탈북한 이 어민 2명뿐만 아니라 1명이 더 있었는데 3명이 당시에 그 어선에 타고 있던 16명의 선원을 죽이고 이제 무발적인 뭐 사건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죽이고 이제 남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기소와 재판이 할 경우에 우리나라 법으로 그 소위 우리로 보면 흉악범이죠. 예. 이 흉악범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너무 미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당시에 납포되는 경위와 그리고 그 국민들의 법 감정, 그리고 어떤 법적 처벌의 어떤 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귀순 의사가 좀 진정성이 없다. 진정성이 없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한 걸로. 예, 어쨌든 당시 정부가 그렇게 판단한 데 뭐 근거가 있었겠습니다만은 탈북 어민이 납포된지도 사실 우리 국민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나중에라도 시차를 두고라도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비공개로 북송하려다가 청와대 관계자의 문자 메시지가 포착돼서 알려진 이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JSA에 소속되어 있는 대령이 청와대 근무자에게 문자로 그 과정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또는 그 보고가 사진 기자에 노출돼서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면 우리 국민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몇 년 전이잖아요. 불과 몇 년 전입니다. 이 사건이 터졌는데 어느 국민한테 물어도 이 진짜 어떤 증거로 살인했다, 살인범 16명이라는, 그러니까 16명을 살해했다라는 증거를 아는 국민은 아마 없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실제로 그렇게 흉악범이라면 대통령실, 그러니까 당시에 청와대는 공개를 했었어야 돼요. 이러이러한 물증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살인범이다. 최소한 저는 흉악범이라도 국제법상 그러니까 그 북송시키는 거는 국제법상으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우리는 물증으로 공개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목선에 뭐 혈흔이 있거나 아니면 뭐 이 저항한 흔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정황을 다 종합해서 살인범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최소한 문명국이니까요. 한데 아무런 증거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그 목선이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목선을 바로 소독한 다음에 북에 넘겨버렸어요. 그걸 계속 갖고 있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살해 증거가 있다라고 보여줬다면 최소한 이런 논란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초는 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의혹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비공개했다. 왜 비공개했느냐? 그래서 다시 추정을 하는 것이 당시에 한아세안 정상회의, 부산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바로 북송하겠다라고 하는 날
김정은 위원장을 초대하는 바로 그날이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비공개로 하고 바로 북송한 게 아니냐.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혹을 확실하게 풀자. 진짜 그렇게 판단했다면 네. 그 근거가 무엇이냐를 갖고 지금 의혹을 해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혹이고요. 예. 어쨌든 같은 사건인데 통일부 입장이 3년 만에 번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부처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국민들 보기에는 좀 황당한 일이기도 한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권이 바뀌니까 공무원들의 판단이 바뀌는구나. 참 정말 국민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죠.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뭐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위에서 이런 특정 입장을 갖다가 내놓으라라고 하면은 그런 압박이 작용했기 때문에 저는 생겨난 일이라고 봐요. 근데 이 압박이 문재인 정권에서 당시에 압박이 있어서 그런 판단을 했던 거지 아니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이런 결론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런 압박이 있어서 이런 결과를 내놨는지는 저도 예. 조사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국민들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신뢰를 하겠습니까? 좀 그런 점에서 물론 뭐 이게 지금 당장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오는 얘기가 있겠죠. 예. 자,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주민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돌려보냈냐.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렇게 맹공을 퍼붓고 있지만 민주당은 흉악범을 그럼 받으란 말이냐 이렇게 강력 반박하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16명을 죽인 엽기적인 살인마라는 사실입니다. 엽기적인 살인마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호할 것이냐, 집도 주고 대학도 보내고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고, 더군다나 그런 살인마들이 대한민국을 버젓이 활보하게 둘 것이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군사작전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나름 판단을 하고 국민의 안전 또 법적인 것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 당시 적극적으로 정부가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렇게 정말 실제로 이 두 명이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 사법체계 안에서 처리를 했어야 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헌법을 위했다라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헌법에 이 헌법 뭐 3조, 10조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북한의 영토와 그다음에 북한의 주민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대한민국 주민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판례가 있습니다. 1996년입니다. 탈북민을 강제 퇴거하려던 출입국 관리국 대상 소송을 했는데요. 헌법 3조를 근거로 해서 당시 대법원은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고 북한 주민은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퇴거는 부당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근거한다면 지금 이탈 주민은 그러니까 이 내려온 어민들은 우리나라 국민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흉악범일지라도 일단 우리나라 법으로 사법 재판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사흘 만에 보낼 정도의 물증이 있다면 그 물증으로 재판을 벌일 수가 있죠. 당연히 재판을 벌여서 거기에 합당한 어떤 죄를 물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물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러나 여기 아까 국제법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고문방지협약에 지금 가입돼 있는 국가입니다. 그 고문방지 협약에 따르면 국제법상 흉악범일지라도 비인도적 처벌의 위협에 노출됐을 경우는 송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유엔은 지금 북한을 비인도적 그런 그 국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 체계가 되어 있지 않다. 즉 무리하게 어떠한 이 법의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도 총살이라든지 또는 사형을 하는 국가이다라고 유엔이 지금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따라서라도 사실상 우리는 국제법상 송환해서 안 되는 그런 의무를 지금 어겼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나라 사법체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최소한 사흘 만에 범죄다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 과정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흘이 아니라
진짜 이 기간을 들여서 이들의 증언부터 시작을 해서 물증인 목선부터 시작을 해서 정밀 검사를 해서 국과수에 보내고 국과수에 보내서 거기에 돌아오는 어떤 시일까지 따진다면 네. 한 달 이상 걸릴 일을 사흘 만에 모든 것들이 다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건 북한에서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사실 답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살인자 주장 출처는 북한이다. 참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제 바른미래당 이해운 전 의원이었는데 당시에 황해가 생각난다 이런 얘기도 사실 했었거든요. 네, 사실은 흉악범을 아무리 탈북자라고 하지만 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고민해 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흉악범인지 맞는지를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이제 그렇죠. 이 여권 그게 주장의 진짜죠. 핵심인 예. 것 같아요. 근데 증거주의를 얘기를 하는데 증거주의의 어떤 상황이 과연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정말로 귀순의 의사가 있었다면 과연 그 북방 한계선 넘고 3일 동안 우리 해군은 왜 피해 다녔느냐? 그리고 해군에게 적극적인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진압당했거든요. 그 다음에 정보 정보 합동조사 과정에서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술의 어떤 귀순의 어떤 일관성이 또 상실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증거를 기소를 하고 재판을 한다고 그랬을 때 증거가 필요하고 수사를 예. 해야 되는데 북한 영해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를 조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좀 그런 점에서 제가 전후 사정을 다 따져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뭐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16명에 대한 사례를 갖다가 우리가 조사해서 우리가 기소하고 우리가 처벌할 수 있었던 일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건 좀 너무 나간 얘기 아니냐. 예. 인권이라고 하는 게 물론 우리나라 범죄자들의 인권도 있지만 피해자들의 인권도 있는 네. 거거든요. 좀 처벌의 효과성,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은 고민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물음표가 던져진 부분들이 있고 관련해서 어떻게 진실을 밝혀낼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지금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한 자료도 지금 확보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네. 이 전 정권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사전 정국이 시작된 겁니까? 네, 그렇게 봐야죠. 이것은 국정원이 고발을 한 것이 모멘텀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국정원 스스로 서버에 남아 있거나 서버에 어떤 기록이 있을 때 국정원이 나서서 지금 국정원장들을 고발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공개하겠다라는 의지이기도 하고 또 국정원은 지금 기조실장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예. 충분히 어떤 법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다 마련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고 국정원의 발표에 의하면 증언과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른 게 서해 어민과 이 강제 북송 사건은 또 다르다. 아까 이제 유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SI라는 측면에서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 서해 어민 사건은 엄청나게 많은 첩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상황들이지만 탈북 강제 북송 같은 경우는 SI와 크게 그 관련이 없거든요. 뭐 미군이 첩보 자산으로 뭐 그 당시 상황을 들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이 가능하다. 당시에 네. 어떤 보고들이 있었고 통일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했고 청와대는 당시에 어떤 회의를 했거나 어떤 보고를 받았고 이런 어떤 정보들이 국정원에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검찰은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훨씬 빠른 속도로 서해 어민보다는 빠른 네. 속도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나를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뭐 서해 어민 피격 사건이든 이 강제 북송 사건이든 간에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이런 상황인데 조사가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뭐 국정원에서 어떤 자료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따라서는 뭐 당연히 전 국정원장 총책임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그 책임자를 넘어선 어떤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까지 갈지는 뭐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확실한 것은 뭐 그 국정원에 대한 조사와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당시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고 예. 그 과정에서 뭐 대통령실의 어떤 그 지시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럼 뭐 그 너머까지 수사가 가능한 사안이 될 수도 있겠죠. 예,